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재개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당시 현장에 감리자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를 구성한 경찰은 잠시 뒤 첫 현장 감식에 나섭니다. 대법원이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검찰의 회유나 압박으로 증인이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부터 30살 이상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등 89만여 명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국내 누적 1차 접종자가 105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인구 대비 접종률은 19.6%로 올라갔습니다. 소속 의원의 투기 의혹 조사를 감사원에 요청해 비판에 직면한 국민의힘이 감사원 조사가 불가능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당 내에서도 권익위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대통령 주치 출신의 국군수도병원의 의사가 자신을 치료한 공군 여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자신의 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김호수 검찰총장과 비공개 심야 회동을 가진 박범계 장관이 지청 단위의 직접 수사 개시 때는 장관 승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며 추가 회동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정류장에 서 있던 시내버스를 순식간에 덮친 5층짜리 건물. 미처 피할 새도 없이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려서 발생한 참사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5층짜리 철거 건물이 도로 쪽으로 쓰러진 2년 전 서울 잠원동 붕괴 사고. 인근을 지나던 차량 석 대가 건물 잔해에 깔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예비 신부가 세상을 떠나서 주위를 더 안타깝게 했습니다. 쿵! 이렇게 하더니 다 무너졌어요. 그게 갑자기. 그리고 막 연기 나고 사람이 깔리고 거기 차가 깔려가지고 1초도 안 걸린 것 같이. 2017년 1월 서울 낙원동 모텔 붕괴 사고 역시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면서 현장에서 일하던 2명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것 말고도 해체 및 철거 공사 과정에선 붕괴를 포함해 각종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5건, 지난해에는 167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당국에 집계된 사례만 이 정도입니다.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거나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게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도 인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제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 붕괴 현장 연결해서 지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광주 건물 붕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무너진 잔해가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지금도 수습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혹시 모를 매몰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중장비 2대가 투입됐고 소방대원들도 건물 잔해 속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건물 잔해가 도로 쪽으로 쏟아지는 바람에 교통에 상당한 통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일부나마 양방향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사고 현장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네, 무너진 건물 바로 옆에 있는 왼쪽 2층으로 된 벽돌 건물 한번 보겠습니다. 붕괴 사고 여파로 그 파편이 쏟아지면서 건물 곳곳이 심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철거 작업 당시 토사를 쌓아놓고 작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쌓아둔 토사가 건물 붕괴와 함께 무너져 내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옆에는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도 있고 벽돌과 파이프가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네, 잠시 위쪽 비춰주시죠. 네, 사고 직전까지 건물을 받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기둥도 보입니다. 기둥에 철근이 여러 개가 꽂혀 있는데요. 붕괴 당시 위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힘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 주변 도로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오시겠습니까? 근데 보이는 것처럼 아스팔트 곳곳이 심하게 패여 있는데요. 건물 잔해에 깔린 버스를 꺼낼 당시 치열했던 구조 작업의 흔적입니다. 네, 현재까지 붕괴 사고로 숨진 사람은 모두 9명입니다. 전부 시내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인데요. 소방당국은 버스 뒤편에서 피해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조된 8명도 모두 크게 다쳐서 중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에 탑승자가 모두 12명일 것으로 추정했는데 확인해보니 모두 17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4시 20분쯤입니다. 안타깝게도 시내버스가 정류장에 멈추는 순간 붕괴가 이뤄졌습니다. 무너져 내린 곳도 하필 도로와 정류장 방향이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직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현장에 있던 작업자들을 대피시켰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건물 앞 인도를 통제했지만 도로는 통제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곧 오후 2시부터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붕괴 사고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인데요. 경찰은 철거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이 준수됐는지와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조속한 사고 수습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 수습 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학동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후 2시부터 붕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 감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전문가 모시고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송규 기술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술사님, 앞서 저희 취재 기자도 공사 관계자 말을 빌려서 사고 전에 붕괴 사고 전에 전조 현상이 있었다, 붕괴 조짐이 있었다라는 말을 했는데 먼저 사고 영상을 보고 그런 전조 현상이 있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어제 붕괴 사고 장면입니다. 버스가 시내버스 정류장에 멈췄고 멈추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렇게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특별하게 전조 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든 건물은 붕괴되기 직전에 어떤 징후나 전조 현상이 거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는 철거 과정에서 나는 굉음인지 아니면 붕괴 직전의 징조인지 징후인지 이게 이제 분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들의 안전 어떤 능력이 좀 필요한 것이죠. 네, 지금 이 영상만으로는 그러니까 소리도 없고 화면이 또 멀리서 잡혀인 거니까 이게 전조 현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영상만 가지고는 전조 현상이 있었다 없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건물이 붕괴되기 직전에는 어떤 전조 현상, 징후가 있었다라고 보여지죠. 네. 지금 현장 관계자분들의 일단 1차적인 진술 내용을 좀 보면 좀 특이한 소리가 들렸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특이한 소리라는 게 어떤 걸까요? 지금 모든 그 물체들이 특히 건물 같은 경우가 붕괴되기 직전에 파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는 굉장한 큰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붕괴 전조 현상, 징후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철거 현상에서 나는 소리인지 이게 좀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붕괴 직전인지 아니면 이게 철거 과정에서 현상인지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합동 감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이 좀 더 파악을 해야 될 그 내용인 것 같고 앞서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영상을 보면 이 건물 자체가 그 아래로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도로 쪽으로 그 기울어져서 쓰러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건물이 이제 붕괴가 될 때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바로 하강하는 수직 이런 방향으로요? 수직 하강이 있고요. 또 지금 현상처럼 지금 측면에서 지금 측면으로 지금 붕괴가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지금 붕괴 방향에서 어떤 과한 힘이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이 견디지 못할 정도의 힘이 가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붕괴가 됐다. 결론적으로는 측면에서 힘이 가해졌다. 그러나 그 측면의 힘이 무엇인지는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에는 어떤 작업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도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작업 방식에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건물에는 우리가 큰 기둥이 있습니다. 버티는 기둥, 또 벽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모든 벽들이 이 건물을 외관에서 봤을 때는
내력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건물을 견디는 벽인지 아니면 그냥 칸막이 할 수 있는 이런 벽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철거할 때 건물을 견디는 이런 기둥들이나 내력벽을 충격을 가했을 때 이제 건물 자체가 이제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봐서는 뭐 정확한 원인은 알 수가 없지만 예. 분명히 문제는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그 일반적으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네. 그 사전에 좀 허가를 받을 때 무너질 수 있는 내력벽은 놔두고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그 부숴도 되는 벽들만 그 그렇습니다. 처리를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이런 그렇습니다. 이 건물도 일반적인 건물도 그런 내력벽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건물과 일반적으로 칸막이 쳐진 벽이 따로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기둥이나 내력벽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맨 마지막에 철거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철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마모돼서 어떤 붕괴의 어떤 요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체하는 어떤 순서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사고 직전에 붕괴 조짐이 있었다라는 설명도 있었고요. 인도는 그래서 통제를 했는데 그 앞에 도로는 따로 통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건물 앞에 도로가 왕복 6차선이었고 인도와 인접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지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아쉬운 부분이요. 지금 붕괴가 됐다 손치더라도 지금 통제를 했으면은 이런 인명 피해는 적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공사하는 관계자들인지 또는 뭐 감리자들인지 어떤 관전 관리자가 이런 상황을 예측을 하고 또 도로 6차선을 통제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런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리고 또 안전관리 부실 문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시 화면을 좀 또 띄워주십시오. 지금 보면 그 가림막이 지금 쳐져 있는데 이 가림막을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그 철제 기둥에 천으로만 가려져 있거든요. 딱 보기에도 이게 과연 건물이 만약에 무너지거나 건물 잔해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지금 허술한 상태이고 그리고 또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현장 건물을 철거하는 현장에서는 인도 위에 그 철제로 칸막이 철제 지붕 같은 거를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영상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지금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가림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가림막의 용도는 건물이 붕괴됐을 때 안전을 보장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그냥 시각적으로 좀 가려주는 막이거든요. 또는 먼지가 비산한다든지 이런 용도의 가림막인데요. 그러나 지금 현 규정에 지금 철거하는 과정에 안전 펜스 이런 그 탄탄한 울타리를 하도록은 규정은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 붕괴가 만약에 된다 했을 경우에 안전 펜스를 놓으면은 붕괴되더라도 이 펜스가 커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 커버는 하지 않더라도 어떤 20, 30%만 어떤 붕괴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면 인명 피해도 상당한 부분에 어떤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제 이 사고가 또 오후 4시 20분쯤에 발생을 했는데 네. 그 철거 작업 시간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지금 붕괴가 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안전관리자나 감리, 또 우리가 철거하기 전에 지금 지자체에 철거 허가 신청들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시간대나 이런 또 철거 절차도 순서대들을 제출하는데 그런 계획대로 잘 돼 있는지 아니면 뭐 계획대로 했는데 어떤 다른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측면에서 보면은 차량 통행이 많았다. 그러면 당연히 철거를 중지하든지 아니면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통행을 통제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 기술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픽으로 나갔는데 이게 지금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허가 대상이란 네. 말씀인 거죠. 철거 작업 자체가.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이 허가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그리고 그 그렇습니다. 이후에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허가할 때 3층 이상의 모든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 작업을 할 때 지자체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어떤 걸 허가를 하냐면 지금 철거 과정에서 어떤 계획도대로 어떤 시간대별로 잘 진행이 돼서 안전하게 될 것이라는 하에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승인 하에서 공사 관리자, 현장 작업 소장은 작업대로 하고요. 또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감독 관리하는 감리자가 필수적으로 상주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좀 부실했거나 아니면 철거 과정에서 철거 계획대가 좀 부실했는지
계획도는 잘 돼 있는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돼 있는지 몇 가지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현장 감리자,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할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사고 당시에 현장 감리자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지금 이 3층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허가를 받는 조건 하에서는 분명히 공사, 철거 감리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는데 이 중요한 시기에 없었다라고 가정하면 굉장히 어떤 부실, 어떤 과실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지금 총체적으로 지금 여러 부실 정황이 현재까지 좀 드러나 있는 거고, 물론 수사당국 그리고 합동 감시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렇게 그 철거 공사 현장의 사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2년 전에 그런 그 서초구 잠원동에서 발생한 사고도 비슷한 사례인 거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해 보고자 정부와 국회에서는 법을 작년에 제정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 지금 강화가 된 지금 겁니까? 뭐 철거 감리 계획서 이런 상조 인원들 굉장히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어떤 계속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도록 돼 있지만 그러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개선이 된 듯 보여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뭐 결과는 똑같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래서 건설 현장의 현 주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OECD 37개국에서 예. 사고율, 산업재해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요. 경제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안전사고, 이런 산업재해율은 끊임없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고질적인 문제, 어떤 제도만 가지고 되지 않고요. 우리 국민들도 협력하고 제도도 개선이 되고 정부도 합정되고 모든 것들이 혼연일체가 돼야만이 그동안에 쌓여있던 안전에 대한 고질병들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꼭 해봅니다. 네, 지금 기수사님 말씀 들어보면 제도는 강화됐고 제도는 마련돼 있는데 정작 이게 현장에서 실천이 안 되다 보면 이런 사고가 끊임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앞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원인과 관련해 조금 더 다시 되돌이켜 보면 지금 5층짜리 건물인데 그 건물 높이와 비슷한 높이의 토산을 쌓아서 그 토산에서 포크레인이 올라가서 철거 작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옳은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포크레인이 가장 상부층을 올라가면서 상부층부터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포크레인이 굴착기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아까 지금 앵카키사 말씀하신 대로 벽에 지금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잔해무지나 이런 토사나 이런 그래서 토산을 흙으로 만든 산처럼 만듭니다. 그 길을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측면에서 노후된 건축물이 측면에서 토산을 만나서 길을 올라가면 굴착기가 올라가면 이게 무너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이 재건축에서 한다는 얘기는 이 건물들이 수명이 다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갈 때 기술적으로 약하다. 그러면은 보강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뭐 반대면에다 아니면은 또 뭐 상하로. 그러나 그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했고요. 또 만약에 올라간 이후에 건물이 붕괴가 됐다 하면 철거 과정에서 지금 한쪽으로 편심이 돼 있다거나 어떤 분명한 어떤 그 편심하중 건물에 견디기 힘든 어떤 힘이 가중됐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기술사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 앞선 영상에서 보면 도로 쪽으로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한쪽으로. 그런데 토사는 쌓여져 있었고 건물은 노후화돼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의 한쪽 면으로 뭐 흙의 무게라든지 아니면 지지대가 제대로 올라갈 설치가 안 때. 돼 있었다든지 이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래서 또 이번에 굉장히 또 아쉬운 거는 지금 건물이 무너질 때 도로 측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도로 반대면에서 작업을 하든가 무슨 힘이 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거는 지금 앞으로도 꼭 이런 지금 철거나 재건축 이런 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하는 방향이 도로 측면에서 건설 현장 쪽으로 작업을 했었더라면 무너지더라도 이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러한 내용들이 철거 어떤 계획도 순서대로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나 어떤 부실했거나 아니면은 그 계획대로 안 했거나 이런 그 요인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물론 뭐 원인은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과실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절차대로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절차대로 안 했다면은 이거는 작업을 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사례가 좀 있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절차대로 안 했다는 얘기는 지금 공사 단축 이걸 위해서 절차를 안 했거나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그 작업자들의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어떤 의식이나 인식이 낮기 때문에 어떤 작업하는 순서를 좀 줄이면서 간략하게 했지 않았냐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작업자들의 어떤 그 품질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뭐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앞으로도 꾸준히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게 결국 도심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도와 그리고 도로와 인접한 곳에 건물이 있을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앞서 기술사님께서 잠깐 그러니까 공사 현장 쪽으로 무너지더라도 무너질 수 있게 이런 공사 철거 방향을 좀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선 도심에서는 그걸 그렇게 할 경우에 도로나 인도가 가로막힐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대안을 좀 그렇죠. 이제 마련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통행을 줄이면서 좀 어떤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안전하게 할 방법인가? 아니면 좀 그 서로 뭐 하면서 있잖아요. 좀 그 완충하면서. 그래서 반대면에서 하는 것보다도 도로 방향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우에는 무너지더라도 도로 같은 평행면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더 약하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 예측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도로 방향 그리고 공사 인도나 도로를 어떻게 보면 통행을 좀 제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논의도 좀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 개선이 이제 가장 필요하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맹각에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대도시 특히 서울 뭐 지자체 광역시에서는 지금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지금 철거 현장에 도로 있는 곳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가림막이 아닌 어떤 안전 울타리, 안전 펜스를 엄격하게 설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고질적인 건설업의 어떤 병폐가 하나 있습니다. 네. 어떤 다단계식 어떤 하청 업체들 가면 갈수록 작업자들이나 비용이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작업자들의 품질이 떨어지고 비용도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작업에 대한 품질도 떨어져서 안전사고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런 건설 현장의 하도급 구조,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하도급 구조가 공사의 품질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까? 굉장히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지금 공사 금액이 100으로 일단 물량을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 하청업체는 80으로 비용이 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60입니다. 그러면 고품질의 인력들이 100에는 있었지만은 80, 60에서는 낫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나 단순 근로자들, 특히 제가 어제도 방송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저희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지금 중소기업 그 작업자에 대해서들은 어떤 계약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과로하고 지금 안전관리자를 앞으로 해야 될지 안 할지 이런 고민도 있다라는 저한테 오늘 연락도 오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광주 철거 건물 붕괴와 관련한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또 제도 개선 방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송규 기술사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75세 이상 연령대가 발생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최우선 보호 대상이며 4월 1일부터 화이자 접종을 시작하여 현재 1차 접종률은 74.7%로 가장 높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4세의 1차 접종률은 53.6%에 도달하여 면역 효과가 나타나는 2주 후부터는 해당 연령대의 보호 효과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상반기 접종 목표인 1,300만 명, 전 국민의 25% 이상 접종을 마치는 동시에 현재와 같은 방역 수칙을 유지하는 경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확진자 발생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하여 6월 16일까지 실시됩니다. 6월 얀센 백신 접종 대상은 사전 예약을 마치신 군 관련 종사자,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 약 89만 명으로
전국의 8,000여 개의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이 실시됩니다. 얀센 잔여 백신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동일하게 네이버, 카카오 등 SNS를 통해 당일 접종을 위한 예약 기능도 오늘부터 제공하고 있습니다. 잔여 백신 당일 예약이 가능한 국민은 30세 이상 국민으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접종 후에 4주 이내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의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고 또 해당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이미 배포한 지침에 따라서 신속하게 진단과 치료를 해주시고 이상 반응 신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으로는 접종 후 4주 이내에 호흡곤란, 흉통, 그리고 지속적인 복부의 통증, 팔다리 붓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 경우 또는 접종 후에 심한 또는 2일 이상 지속되는 지속적인 두통이 발생하거나 진통제를 먹어도 반응하지 않거나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시야가 흐려지는 경우인 경우에는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을 의심하고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60에서 74세 고령층의 예약률이 8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접종 의향 등으로 예약자 수가 의료기관에 배정한 백신 물량을 일부 상회하여 일부 지역이나 의료기관에 따라서는 예약자 중 일부가 접종 일정이 조정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단은 위탁 의료기관에 최소 잔여형 주사기 사용 등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잔여 백신을 최대한 사전 예약자이신 어르신들 중심으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접종 일정 조정에 대한 협조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얀센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얀센 백신 잔여량 발생 시에 60에서 70세의 사전 예약자 중에 얀센 백신 접종에 동의할 경우에는 접종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단은 지역별, 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접종을 못하는 사전 예약자가 발생하더라도 모두 7월 중에는 반드시 접종을 해드릴 예정이며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접종 일정을 개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의료기관의 협조와 또 예약하신 어르신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30세 미만 사회필수 인력의 추가 예약 및 접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세 미만 사회필수 인력 등 2분기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이 조기 마감됨에 따라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대상자와 또 예약 대상자 조사 시에 명단 제출이 누락된 인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가 접종 기간은 1차 접종 기준으로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시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사전 예약은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됩니다. 이전 조사 기간에 명단 제출이 누락됐던 대상자의 경우는 각 대상 군별 소관 부처를 통한 대상자 재조사 기간 중에 반드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추진단은 오늘 배우 김응수 씨를 코로나19 예방접종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배우 김응수 씨는 홍보대사로서 예방접종 국민 참여 독려 공익 광고와 또 포스터 또는 예방접종 현장 방문 등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같이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홍보대사로 참여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해외 주요국의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5주 연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남아메리카 지역에서의 확진자 발생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환자는 301만 명으로 그 전주에 비해서 53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전 세계 주간 발생 상위 5개국 중에 3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남아메리카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생 증가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기존의 알파형 영국 변이의 유행이 델타형 인도 변이의 유행으로 급속히 바뀌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내에서도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접종률이 높은 국가 중에 미국, 독일, 이스라엘 등에서는 확진자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는 여전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안전한 예방접종과 함께 일상생활 속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코로나의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그 수입 염장 바지락살 섭취로 인한 A형 간염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A형 간염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입 염장 바지락살에서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익히지 않은 조개류의 섭취는 A형 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조개류는 충분히 익혀서 섭취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A형 간염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 가능하므로 항체 보유율이 낮은 20대에서 40대에는 A형 간염 예방 접종을 받으실 것도 권고를 드립니다. 오늘 코로나19 1차 예방 접종이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반기 예방접종 목표는 고령층 어르신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센터, 보건소의 의료진과 실무자들은 묵묵히 헌신적으로 예방접종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까다로운 백신 유통과 관리부터 꼼꼼한 예진과 안전한 접종,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방문 접종도 시행해 주셨습니다. 또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녀 백신 관리까지 의료진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접종 현장에는 약사, 구급요원, 그리고 백신 수송과 자원봉사자, 행정 담당자 등 수많은 분들의 세심한 관리가 있었기에 오늘 1,000만 명의 접종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거듭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른 무더위가 찾아와 예방접종 현장에서 또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선별진료소 현장의 의료진과 대응 인력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예방접종 현장에서 또 방역과 검사 현장에서 의료진을 만나면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들 덕분에 고맙다라는 응원과 격려의 말씀을 꼭 한마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화된 코로나 대응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여로 유행을 억제하고 연대와 참여 정신으로 예방접종에 팔을 걷어주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방역당국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감염 억제와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 번만 맞으면 끝나는 백신이죠. 얀센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사전 예약이 18시간 만에 조기 마감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저는 등촌동에 있는 산부인과 의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얀센 백신 접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고요. 네, 이곳 병원에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얀센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오늘 접종하기로 예약한 사람이 137명입니다. 제 뒤편 의자에는 접종을 앞둔 분들과 접종을 하고 나서 이상 반응을 관찰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첫날인 오늘 각 위탁 의료기관에서는 23만 4천 명이 접종 예정입니다. 접종을 마친 분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감염 예방 차원에서 일찍 신청을 하게 됐는데 좀 더 빨리 맞게 되어서 안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마스크 벗고 좀 활동하고 싶은 것들이 가장 기대가 되고요.
얀센 백신을 예약한 사람은 30살 이상 60살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 등 89만 4천 명입니다. 얀센 백신 사전 예약은 지난 1일 시작한 지 불과 18시간 만에 마감됐는데요. 방역 당국은 다른 제품과 달리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이 끝나는 얀센 백신의 특징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얀센 접종은 미국 정부가 제공한 물량으로 이뤄지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우리나라에 4번째로 들어온 제품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 백신인데요. 비슷한 희귀 혈전증 부작용 우려가 있어서 30살 미만은 접종에서 제외된 상황입니다. 얀센 접종은 오는 20일까지 동네 병원과 의원 등 지정된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면서 접종 계획도 16일까지로 앞당겨졌습니다. 원래 한 병으로 5명이 맞을 수 있는데 최소 잔여형 주사기를 활용하면 6명까지 접종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예약자 2명 이상이면 백신 개봉이 가능하도록 정했습니다.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해서 남는 백신이 생기면 60살 이상 고령층이 우선으로 맞도록 했고요. 병원마다 있는 고령층 예비 명단에 전화를 먼저 돌리고 당일 접종할 수 있는 어르신이 없으면 네이버나 카카오 앱을 통해 신청받게 됩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한 얀센 백신 10만 명분 정도를 예약받지 않고 남겨뒀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는 접종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지역에 해군 함정이 찾아가서 접종하는 데 쓰이고요. 10,000명분은 한 번만 접종해도 되는 장점을 활용해 핑수 공무나 경제 활동 등으로 인한 해외 출국 시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긴급 접종을 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까지 등촌동 산부인과 의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차 접종자는 누적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주말 효과 그리고 휴일 효과가 사라지고 주 중반 이후부터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서는 양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제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그냥 정체기 정도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이제 유행에 이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접종의 경우는 이제 접종이 되면 될수록 이제 유행이 이제 통제되는 방향으로 갈 거고요. 또 이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영국 알파 변이나 이제 인도의 델타 변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변이가 유행하게 되면 이제 전파력이 올라가면서 유행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지금 일단 이제 접종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저희가 진행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6월 달까지는 그 대상들이 대부분은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중증화나 사망을 막는 그런 효과들에는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지만 그 20에서 50대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성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가 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백신에 의한 그런 효과는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변이주는 계속 또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조화롭게 이제 이제 지금의 현재 유행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다음 달 정도에 이제 좀 접종이 더 많이 진행이 되고 그 여름 휴가철 정도를 잘 지나가게 된다라 그러면 유행은 완연한 이제 통제세로 이제 변동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최근 지금은 정체기인 상황에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이제 내일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 그리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좀 더 연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7월부터는 대충의 안이 나와 있는데 일단 지금의 5단계로 되어 있는 걸 4단계로 좀 간소화하게 하면서 이제 2단계가 500명 이상, 3단계가 1,000명 이상, 4단계 2,000명 이상 하면서 지금은 어찌 보면 지금 수도권 2단계 상황에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10시 이후에 이제 이런 이제 영업이 이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4단계로 나눠지게 되면 그런 집합 제한은 대부분 풀리게 되고 2단계만 돼도 이제 9인 이상 그런 제한 그리고 1단계에서는 제한이 없는 500명 면에서는 제한이 없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좀 완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 백신 접종을 하게 된 분들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이 되면서 사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준이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되는데 이제 사실 이 완화를 하게 되는 근거 자체가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이 이제 전제하에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6월 말 이제 7월 달까지 6월 말까지 이제 접종이 최대한 이제 목표한 대로 진행이 된 이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 사업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듣고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서울시는 마포구와 강동구의 민간 체육시설 중 체력 단련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방역적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영업 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사업을 6월 12일부터 한 달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선제 검사, 22시 이후에는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환기 등 강화된 방역 수칙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핵심을 좀 정리를 하면 마포구와 강동구에 있는 헬스장과 실내 골프 연습장의 영업 시간을 좀 연장시켜준다 이 내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그 헬스장이나 실내 골프 연습장은 회원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리가 굉장히 쉽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 거기에 방문했는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영업장의 성격상 늦게까지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런 그 어느 정도 방역에 완화된 부분들이 문제가 없는지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게 나중에 어떻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 한 달간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7월 달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기 전에 어찌 보면 그런 그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 제한 이런 것들을 푸는 데에 문제가 없을지에 대한 그런 어찌 보면 단초들을 혹시나 이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게 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확대가 가능할까요? 글쎄요, 뭐 지금 사실상 뭐 강화된 방역 수칙을 그 적용한 상태에서 이제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결과만 가지고 뭐 이걸 그 확대해도 되겠다, 뭐 그 완화해도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고위험 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접종이 계속 진행됐을 때에 여기에서 집단 발병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확인만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그 영업 제한을 이제 그런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뭐 어느 정도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어제 좀 전해드린 내용이긴 한데 정부가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에 한해서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체 여행, 해외 여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종의 뭐 트래블 버블이라고 해서 뭐 인구 10만 명당 한 25명 미만의 이제 코로나19가 잘 통제되는 나라들을 이제 선별을 해서 뭐 지금 뭐 얘기되고 있기로는 뭐 싱가포르나 뭐 대만 뭐 그 괌, 사이판, 뭐 태국 등이 이제 거론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 간에 이제 서로 이제 협약을 맺어서 그 이제 예방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한해서 가기 전에 음성 확인을 받고 현지에 도착해서 음성 확인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면서 단체 여행만 이제 허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일정한 그런 그 방역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관리사를 둬서 그 안에서 방역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사적인 그런 여행이 아니라 단체 여행에 한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시도를 하겠다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제 많은 제약은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찌 보면 이제 이런 부분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안전성이 담보가 돼 또 더 나은 그런 이제 그 여행의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 통해서도 보여드렸는데 입국 후에 PCR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만약에 여행에서 이제 들어오기 직전에 감염이 됐다면 음성으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은 뭐 가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예방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위험성 자체가 이제 높지는 않겠지만 네. 예방 접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이라고 해서 감염 확률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유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그런 지역에 뭐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돌파 감염 형식으로 해서 변이 바이러스를 감염돼서 또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이게 접종하신 분들은 증상이 심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돌아와서 혹시나 모르는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이제 충분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가급적 그런 대상 나라를 정할 때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는 나라들, 그리고 지금 남반구 같은 경우는 겨울이 도래하면서 그 코로나19가 대규모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행의 그런 환경적인 요소들,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여행지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그 도착해서의 그런 그 코로나19 검사를 해도 반 정도밖에는 사실 막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그런 여행 다녀오신 이후의 관리까지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이제 진행을 해야지만 보다 안전하게 이 단체 여행을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전한 단체 여행에 그 주의할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지금 이런 가운데 백신을 우리 국민 가운데 단 한 차례라도 그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이 그러니까 전체 국민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직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까지는 좀 이른 측면이 있는 거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뭐 이미 집단 면역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목표라 그러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중증화 사망자 수가 확 줄면서 이제 치명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 20대에서 50대 사회 활동이 활발하신 분들이 접종이 많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행이 변이 바이러스 유행의 상황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7월 달이 지나가게 되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7월 말 8월 초에 그 휴가철에서의 그런 유행의 확산만 일어나지 않는다라 그러면 지금의 예방접종이 꾸준히 이루어졌을 때 4분의 1 이상이 이제 예방접종이 시행이 되는 그런 7월을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유행은 통제될 수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휴가철에 이제 그런 고비를 하나 잘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 그 속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뭐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인프라는 사실은 뭐 그 수급만 충분히 된다 그러면 저는 150만 명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불과 뭐 며칠 전에도 87만 명 이상이 뭐 하루에 접종한 그런 예도 있고 뭐 충분한 이제 접종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신이 충분하게 수급이 되고 또 이제 우리나라의 또 강력한 어찌 보면 IT 인프라로 인해서 잔여 백신에 대한 접종들이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백신 접종은 우리가 기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이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의료 인프라 그리고 의료진의 수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백신 수급만 원활히 된다면 속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셨던 것 같고, 이런 가운데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이 오늘부터 뭐 민방위 그리고 예비군 대원 등을 상대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백신이죠? 얀센 백신 같은 경우는 이제 참 장점이 많은 백신입니다. 이제 한 번만 접종해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기도 하고 빨리 이제 예방 접종 그 완료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변이에도 상당히 강합니다. 뭐 가장 이제 변이 중에서 이제 그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남아공발제 델타 변이인데 델타 변이에도 거의 효과가 떨어지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그 한 번 접종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군인이나 뭐 아니면 그 노숙인이거나 아니면 섬 지역의 그 의료 시스템 접근이 어려운 분들에게서도 한 번 접종으로 끝낼 수가 있는 그런 여러 장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이제 어필이 돼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접종을 이제 원하시고 있고 이제 예약이 금방 마감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더위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까지 제주도와 남해안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봅니다. 홍나실 캐스터. 네, 고양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날이 흐리기만 한데 비는 언제부터 내리기 시작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하늘빛이 흐리기만 할 뿐 비가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바람만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비구름은 서해상에서 우리나라를 향해 느리게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해 도서 지역에만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서해안 지역까지 비가 유입되겠고 밤 사이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한 뒤 강하게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제주도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 현재 서해상에 위치한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서해 5도와 흑산도, 홍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사이 강한 비가 집중되는 제주도와 호남 해안, 경남 지역으로는 호우 예비특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내리는 양도 무척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 3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1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이남 지역에는 3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양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며 오늘보다 기온이 1에서 6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서울 26도, 대구 25도, 대전과 광주 28도로 대부분 2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며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비와 함께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또 강원 산간에는 순간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으로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양 생태공원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전수조사를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로 당 안팎의 비판이 이어졌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의힘이 권익위 조사도 검토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 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지만 권익위 조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만큼 권익위 조사 의뢰도 적극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의원 출신이라는 이유 등으로 믿을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를 받겠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권익위 조사도 수용할 뜻을 보이고 있는 것은 당 안팎의 비난 여론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은 국민의힘이 사실상 전수조사를 회피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당 회의에서 감사원이 업무 범위에 없는 만큼 조사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것이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으로 하여금 현행법에 따라 조사하지 말라는 건지 현행법을 어기고 조사하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당내 비판도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 3선 장제원 의원은 감사원을 정치권이 의뢰하면 법에도 없는 일을 해주는 하청 기관으로 생각하는 것이냐고 꼬집었고 5선의 정진석 의원은 당당하게 권익위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의 파장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도 계속되고 있죠? 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는 점심시간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전에는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족께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다며 어제에 이어 오늘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권력형 성범죄라고 비판하면서 군 사법체계 자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군에서는 이게 특수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부하직원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서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서 가해지는 폭력을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말했던 권력형 성폭력의 하나 행태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법사위에서는 군 지휘권과 사법권의 분리, 수사 재판의 민간 영역 개입 방안 등 군 사법 체계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은 공군 여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 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으로 제출했습니다. 네, 새 대표로 누가 선출될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내일 진행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선출됩니다. 당 대표의 경우 나경원, 이준석, 조경태, 주호영, 홍문표 후보가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당에서는 어제 이어 오늘까지 당원들을 상대로 ARS 투표를 받고 있고 동시에 일반인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를 당원과 일반인 조사 결과를 7대3 비율로 합산해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의 경우 특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이어가며 대표 자리에 오를 것인지 아니면 다른 중진 의원들이 역전극을 펼칠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을 반영하듯 당원을 상대로 한 투표율은 오늘 낮 12시 현재 43.9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전역을 제거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발표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군 참모총장 전역 제거에 관한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7일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전역을 6월 10일부로 제거하였습니다. 현역 군인이 의원 전역을 하기 위해서는 군 복무 중의 비위 사실 유무 등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감사원, 경찰청, 수사기관 등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각 기관으로부터 관련 절차를 거쳤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현재까지 국방부 감사 결과는 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지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추후라도 참모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브리핑 들었는데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군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까지는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는데 사표는 수리가 그동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 발표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전역을 제거했다. 그러니까 사표를 수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이후로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박수현 수석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사 과정에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소나 은폐가 확인이 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것이다라는 설명까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에 문제는 없었다면서 이제 차분히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재윤 기자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은 모두 억울하다며 해명을 이어갔습니다. 양유원영 의원은 사기를 당한 땅이라고, 우상호 의원은 모친의 묘를 쓸 땅이었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윤미향 의원은 집안 사정상 남편 명의로 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 땅을 산 김한정 의원은 개발 이익과 관계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집한 돈으로 은행이자 받기보다 땅 사두는 게 낫겠다 싶어 산 것이라며 권익위로부터 소명 요청조차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익위 조사가 2달 넘게 됐다던데 단 한 차례의 자료 제출 요구나 단 한 건의 소명 요청이 없었습니다. 특별조사단의 김태흥 단장은 일부 의원들이 이처럼 조사 결과에 강력히 항의해왔지만 이제는 특수본의 수사를 기다려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모든 의원을 똑같이 조사했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현장 조사도 병행했으며 도덕적으로 문제는 있지만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특수본 송부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법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는 거는 경종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송부를 했고요. 뭐 위법의 소지는 없는데 약간 뭐 이제 도덕적으로 약간 그거 한 거는 송부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에서 투기 혐의가 인정된 양이원영, 김한정 의원은 특수본에서 불입건 결정이 내려진 경우여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냐는 의문도 제기됐습니다. 권익위가 강제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앞으로 특수본의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주연입니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해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보석도 허가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까? 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 증언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을 한 뒤 재판에서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해야 하고 검찰이 지적받은 부분을 증명해야 유죄 판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해 검사가 증인을 사전 면담한 이후에 이뤄진 증언의 신빙성과 판단 기준을 판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법원이 보석 인용 결정을 내렸고 김 전 차관은 곧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 전 차관이 어떤 혐의를 받았고 또 하급심 판단은 어땠는지도 이어서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 3천만 원과 13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4,900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든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폰서 뇌물 가운데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300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번 대법 선고로 김 전 차관은 다시 2심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검찰 김학의 특별수사단은 증인 사전 면담이 검찰 사건 사무 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고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를 입증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성접대 사건은 현재 불법 출국 금지 사건으로 반전돼 수원지검에서 수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 재조사 직전 해외로 출국하려는 김 전 차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이 발견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이 이미 재판에 넘겨졌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수원지검 수사팀에서 기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지청 단위의 직접 수사 개시 때 장관 승인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은 오늘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 조직 개편안 협의에 있어 올해 초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큰 틀은 유지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은행이 가게에 빌려준 가계부채가 1,000조 원을 넘어서 매월 급등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5월 이례적으로
가계부채 잔액이 1조 6천억 원 감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박병한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이례적으로 5월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7년여 만에 감소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인기 있는 대형 공모주 청약대 수십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리고 이를 위해 은행 대출을 받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 4월에 대출받아 공모주를 청약하고 돌려받은 돈으로 은행 대출을 5월에 상환하는 바람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4월 중 공모주 청약을 받은 SKI 테크놀로지 청약에 몰린 대출 자금이 은행으로 다시 상환되면서 5월 가계대출이 7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월보다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시적 요인을 제외하면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24조 1천억 원으로 4월 말보다 1조 6천억 원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은 2014년 1월 2조 2천억 원이 감소한 이후 7년 4개월 만입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 대출 잔액이 276조 원으로 한 달 사이 5조 5천억 원이나 줄어 2004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SKIT 공모주 청약 관련해 약 9조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고 이 가운데 8조 원 정도가 은행에 돌아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증가 요인 자체가 줄어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6월부터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1조 8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들썩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6월 첫째 주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일주일 전보다 0.1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 상승률 0.13%보다 오름폭이 확대된 것입니다. 민주당이 매입임대 폐지를 추진하고 있고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신고제도 시행된 만큼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공군 여성 장교가 자신을 진료해준 국군 수도병원 의사에게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이 의사는 피해자가 부대에서 성폭력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씨. 지난 2017년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팔짱을 끼면서 다른 여군 선배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 너 같은 사람이 여자로 보인다. 큰 충격에 빠진 A씨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당시 신경과 과장이던 70살 노모 씨에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국군 수도병원을 찾았다가 다시 만난 노 씨에게 견디기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노 씨는 A씨에게 부사관 일은 잘 해결됐느냐며 성추행 사건을 거론했습니다. 이어 조언을 해주고 싶다며 식사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편안하게 말을 해주고 나이도 보면 할아버지니까 그리고 저는 되게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괜찮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안도감도 들고. 며칠 뒤 저녁을 함께한 두 사람. 만취한 노 씨는 식당에서 나온 뒤 돌변했습니다. A씨를 근처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겁니다.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었어요. 스타킹을 신었었으니까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댔어요. 계속. 간신히 집 밖으로 달아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만에 노 씨를 부대에 신고했습니다. 노 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노 씨는 재판에서 당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습니다. 보통 군사법원은 지난 8일 노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성범죄 피해를 호소한 여성 장교에게 가해 의사는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지만 뒤로는 다른 군의관들에게 이상한 여자니 조심하라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 알고 보니 대통령 주치의까지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합니다.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두통과 마비 증세가 생겼던 전 공군 장교 A씨는 신경정신과 치료를 위해 노 씨를 만났습니다.
노 씨는 A 씨가 당한 일들을 듣고 별일 아니니 안심하라며 친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뒤로는 국군 수도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군의관 등에게 A 씨의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다른 군의관들한테도 저 여자애는 남자들이랑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여자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노 씨는 군 조사 과정에서도 A 씨가 접근하기 쉬운 여자로 보였기 때문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자신의 성폭행 시도로 인해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생긴 게 아니라 이전에 육군 부사관 사건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노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인 파멸에 이를 정도로 고통에 빠졌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노 씨. 전공인 신경과 분야에서는 지난 1998년 대한뇌졸중학회를 창립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여러 차례 역임했던 저명한 의사였습니다. 제 잘못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일단은 너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었고 그 전에 사건들도 네가 그런 여자라서 그런 거고. A씨는 사건 발생 7개월 만에 전역했고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정치권의 부동산 전수조사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가 안 된다면 권익위 조사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입장을 바꿨습니다. 부동산 민심 역풍을 우려한 것 같습니다.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 전국 주요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노 의원님께 여쭐게요. 지금 12명에 대해서 탈당 권유를 지도부에서는 했고 그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 두 분은 일단 출당 조치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탈당 권유를 받은 의원분들 중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당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출당 조치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출당을 하려면은 또 의원총회에서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출당할 방침이다. 예, 네. 그런 거고요. 저 일부 지금 의원님들은 이제 많이 억울해하고 계신 거고요. 실적으로 이제 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여기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조사에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어서 또 한계가 있었고 또한 또 한면으로는 이 소명 기회를 또 주지 않아서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 하는 또 이런 또 우리 의원들의 또 억울한 면,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억울한 면이 있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당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부동산 투기와 그 의혹에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분노가 뭐 하늘을 찌를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내노란물이라는 거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신뢰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조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고육지책으로라도 확실한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조치가 된 건데 하여튼 지금 소명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지금 소명 기회 절차를 가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앞서 비례대표 의원 두 분에 대해서는 네. 출당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탈당과 탈당을 했을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네. 출당 조치를 할 방침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번 민주당의 조치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주 발빠르게 신속하게 저는 과감하게 잘했다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조치는 네.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의 조치에 민주당의 대해서 조치는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쪽 입장을 좀 들어볼게요. 그 민주당이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나서 그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더라고요. 결론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이제 공론화가 되고 335 의견을 모은 결과가 집권당에서 권익위에서 했다면은 우리가 못 받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제는 이제 국회에 이와 같은 여야의 국회의원들의 신상을 부정부패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이 국회만 있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왕에 하는 김에 청와대나 장차관들 한 7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사회 지도급이고 저명인사들을 함께 요원에 할 때 같이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나 이 부동산에 대한 비리가 좀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제기를 또 해봅니다. 네. 의원님, 지금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앞서 신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원법상 그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관련법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현 지도부가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 아니냐, 그래서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의미셨습니까? 저는 그 문제는 실무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뭐 요즘에 대표 나온다고 여기저기 방송을 하다 보면은 이 문제를 감사원에서 어떤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실무자들이 알고 했다면은 이건 참으로 신중치 못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감사원에 의례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그 우리 통념상 했다면은 이거 잘못된 거 시정해서 이제 바로 잡는 것이 빨리 우리가 조치할 것이다 해서 지금 발빠르게 저희 권익위원회 쪽에 이것을 의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노 의원님께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 건가요? 그러게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권익위에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응하겠다 하는 거는 뒤늦게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사실상은 여야 간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건 여야 합의 사항이었어요. 근데 이제 합의를 하고서는 실제로는 우리와 교섭단체, 비교섭단체 의원들만 이제 냈던 거고요. 근데 뒤늦게나마 감사원법에서는 분명히 국회의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또 한번 정쟁으로 하려고 했는지 한번 떠보려고 했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의힘이 부패정당, 수구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노력해서 내년 우리 대선이 참 우리가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이번에 하는 걸 보니까 국민의힘이 아직 바뀌는 게 좀 아직도 그렇게 속도가 한계가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문제는 이제 정치적으로 속도 뭐 이렇게 해서 물고 들어가면은 또 뭐 정치화가 되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국회만 이 부동산 문제에 비리가 있겠냐, 그렇다면은 청와대부터 한번 해보자 이거죠. 그거는 왜 발빠르게 못 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국회에서 청문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차관들. 그 32명을 대통령이 직권으로 청문회와 관계없이 임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제가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14분이 부동산 문제로 우리는 부적격이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도 이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이렇다면 장관 속에도 상당한 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건 뭐 지금 뭐 명록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시간 없어서 다 얘기는 않는데, 지금 14분에다가 청와대에도 김의겸 먼저 그 대변인 비롯한 이런 분들이 부동산으로 자리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청와대 장차관 이런 분들 한 7천여 명을 요번에 국회와 같이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자. 저는 이건 아주 순수한 입장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건데, 방송에서 잘 좀 다뤄주십시오. 네. 지금 홍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또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리면, 뭐 일각에서는 뭐 부동산 투기 뭐 조사 특별법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여러 또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홍문표 선배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국회만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공은 국민의힘으로 넘어간 거고요. 그것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부동산 투기 조사 이 특별법을 제정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회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공직을 이용해서 그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서 사익을 취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원천적으로 제도적으로 막는 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회나 우리 공직자에 대한 신뢰 회복하는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는 그 특별법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신속히 처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상대로 해서 국회가 어떤 감사나 조사를 받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국회 스스로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 대한민국의 부정부패 또는 이 주택 문제의 부정은 국회가 솔선해서 먼저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침에 저는 이게 제보를 받은 건데 지금 세종 그 시의 공무원들 그 특별 분양 있잖아요. 이게 지금 2만 한 6천 가구 되는데 여기 문제가 된 게 지금 7,861가구입니다. 이 엄청난 게 지금 여기 팔았다가 다시 또 팔고 하는 데서 4억에서 7억에 지금 차이가 나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좀 아주 털었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나 이 장차관들이 문제 저는 이번에 특별법 만들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들이 특별 분양한다고 그래갖고 이 엄청난 이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이익을 봤다면은 이건 또 하나의 큰 문제거든요. 부동산에서. 이 문제도 같이 좀 털려면은 지금 우리 노 의원 말씀대로 특별법 한번 만들어서 제대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그 부동산 투기조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중량감 있는 중진 의원분들께서 공감대를 형성하셨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앞서 홍 의원님께서 제보를 받았다고 하시면서 세종시 그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7,800여 가구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믿을 만한 출처를 가지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거는 지금 언론에 나왔는데 이 문제를 안 다룬다 이게요. 그 부동산 하시는 분입니다. 저한테 전화 온 분은. 이걸 좀 해서 깨끗하게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종시는 이 문제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그 좁은 바닥에서 7,800가구가 문제가 있다라면은 그 지역의 현안 문제로서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문제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 자기가 살지도 않는데 시세 차익을 5억 3억 남겨서 팔았다. 그게 유행처럼 한참은 자랑하던 게 지금은 이제 전부 사법적인 문제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디 걸리는 사람은 걸리고 괜찮은 사람은 또 빠져나가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이 저한테 제보 온 분들이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일단 그 출처를 말씀해 주시면서 제보 내용을 얘기하셨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추가적인 또 조사는 좀 필요해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윤석열 전 총장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첫 공개 행보가 있었고요. 퇴임 3개월 만이었습니다.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 정치 행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어저께 이제 이회영 선생님 이제 기념관 거기에도 가서 이제 모습을 드러냈는데 지금 그냥 뜸을 지금 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도 안 하고 근데 뜸 너무 들이면은 밥이 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뭐 벌써 이제 검찰총장 그만두고 사퇴하고 3개월째 되는데 아직도 네. 뜸만 들이고 있어서 국민들이 저게 정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면서 계속 지금은 뭐라 그럴까요? 대리인 정치, 전원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더라 하는 얘기로 해서 사람 한번 만나고 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정치를 할 거면 정치를 하겠다 하고 나와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치 검찰이다 하는 이제 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기는 정치 검찰이 아니고 이제 정치인의 한 사람은 당당하게 이제 검증을 받게끔 이제 당당히 나서서 이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의 향후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 홍 의원님도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서 경쟁을 지금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 윤 전 총장의 향후 행보의 기점,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내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라고 봐도 될까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검찰총장이라는 막강한 권력에 있다가 나와서 그 자리가 비어 있었던 것이 얼마 전까지 비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후임자가 결정이 된 후에 윤 총장의 움직임은 저는 정도였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요. 자기가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정치한다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후임자가 왔기 때문에 저는 움직이는 것은 정도라고 보고 단지 이제 우리 전당대회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정치적 꿈이 있다 해서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어떤 행보를 하는 거는 좀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에 자제를 잘 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전당대회도 이제 내일이면 결론이 나올 거고 또 후임자도 마침 후임자가 발령이 됐고 그렇다면은 정치 꿈이 있는 분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으니까 예. 온도의 차이일 뿐입니다만은
저는 움직이는 것이 지금 그런 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새로운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출연 중에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뭐 자막이 있으면 좀 같이 좀 띄워주시고요. 일단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4일 시민단체가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던 사건을 정식 입건하고 해당 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윤 전 총장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펀드 사건 관련 불기소 처분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사건의 수사 방해 의혹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우리 전 총장도 예. 우리 법에는 평등한 것처럼 우리 조국 우리 장관이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전 검찰을 수사력을 동원해 가고 진짜 검증을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에서 윤석열 총장도 장모께서 10원도 남한테 이웃한테 피해 준 적 없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깨끗하고 당당하다 그런다면 조국 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전 수사력을 동원해서 샅샅이 그것도 엄정하게 조사를 받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홍 의원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유감스러운 전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윤석열 총장은 이 문재인 정부에서 총장을 했고 또 가장 믿을만하고 권력에도 맞서서 소위 사무 공무를 제대로 봐라. 또 그거를 충실히 했는데 오늘 이제 이런 상황까지 도래한 것은 나는 이 정부에서 만드는 하나의 거물 정치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 이제 수사를 의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네, 그렇다면은 저는 명명백백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 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시간을 끌기를 하고 이걸 밀었다 놨다 할 게 아니라 네. 수사가 이미 진행됐다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서 이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국민에게 밝히고 또 정치적 음모 이것이 아닌 그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게 저는 좋다. 그렇다면 신속하게 수사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도리어 요청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두 분의 말씀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기사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까지 들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정치권에서 주요 화두로 자리 잡게 된 이유 아무래도 여론조사에서 그 대선 지지율이 좀 높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된 그래픽이 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좀 띄워주시고요.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관련된 그 그래픽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같은 조사 대비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윤석열 지금 그 전 총장에 대한 지지율은 이제 국민의 의사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저것도 일종의 이준석 우리 지금 바람과 연결해서 네. 저거는 정치에 대한 바람일 거고요. 그러니까 무기력한 정치, 무기력한 국회에 대한 변화의 바람을 저렇게 한번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 지지율은 사실상은 저거는 상대적인 지지율이지 본인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저 지지율이 무슨 본인의 정책이 나온 거나 뭐 가치 판단에 의해서 국민들이 판단해서 한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이게 구름 위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당에 대한 그 저항 이미지가 주는 반사이익에 의한 지지율이다. 그런 면에서 저거는 계속 갈 수 있는 지지율이가 한계가 있는 지지율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증이 된 이후에는 그때야말로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된 지지율이 나온다고 한다는 점에서 조금 저건 지켜봐야 되는 거품이 쑥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지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거품일 수 있다, 상대적인 지지율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홍 의원님께서는 이런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분석하세요? 여론조사는 항상 들쑥날쑥합니다. 기준점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오늘의 35.1%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이 23.1% 이 10% 이상의 차이 나는 거는
이거는 여당이 상당히 지금 겁을 먹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뭐 한 오차범위라면 모르는데 10% 차이가 넘으면은 이건 심각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노 의원께서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은 이 10% 이상 넘는 거는 난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더 잘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이상한 논리로 윤석열이 뭐 상대다 아니다 하는 이상한 뭐 여기다가 또 우리 전당대회까지 같이 이렇게 겸해서 이 윤석열 소위 지지가 올라갔다 이런 것보다는 현상은 그냥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그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윤석열 전 총장과 이재명 그 경기사 간의 차이만 놓고 봤을 때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이게 그 여권 주자들의 전체 그 지지율을 좀 더하면 또 얼추 비슷하게 나오는 측면도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네. 노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반사 이익을 얘기를 하신 거죠? 저는 저건 상대적인 의미의 지지율이다 이렇게 보는 네. 거죠. 자기 지지율, 순전한 자기 지지율로 보기는 어렵다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저렇게 된 현상은 기본적으로 지금 정치가 우리 국회가 지금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다. 답답한 국회다. 무기력한 국회다. 무기력한 정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의 지금 정치권, 국회의 변화 그리고 혁신을 누가 더 다 잘할 거냐에 따라서 내년 대선에는 그 갈림길이 있다는 점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내일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됩니다. 대표가 누가 될지 이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홍 의원님 일단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중진 의원들이 고전 중입니다. 일단 본선은 당원 표심이 70%가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좀 큰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전국을 저희가 많이 다녀보니까 70% 당원들의 생각은 다른 건 틀림없습니다. 오늘의 현실보다는 미래를 얘기를 하거든요, 당원들은. 그런데 국민들이 보는 30% 등은 현상을 보고 주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당을 오래 몸담았던 당원들은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이 현상을. 하는데 이제 걱정을 한다고 보면은 저는 미래를 보고 있는 우리 당원들의 생각은 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홍 의원님께서도 지금 그래픽 보시는 것처럼 그 경쟁에 뛰어신 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질문 하나 추가로 드릴게요. 네네. 이번 전당대회 치르시면서 뭐 소회라고 할까요? 아쉬웠던 점이라 할까요?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여야 전당대회를 다 우리가 겪어봤는데 역시 우리 야당도 큰 차이가 없었던 아쉬운 점은 특히 그 독일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전당대회 하는 걸 좀 보면은 첫째 인물을 보고 정책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를 하고 사람을 뽑고 정당의 대표를 뽑는데 여야가 어떻게 된 것이 정치 현상이 이 인물과 정책은 없어요. 그냥 쌈자라고 또 그러고 쇼킹한 얘기를 하고 또 인기 있는 사람 이름 갖다가 얹어서 마케팅하면은 그게 지금 정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우리 국민이 먹고 살고 있는 것은 역시 정책이거든요. 정책은 뭐 국민이 먹는 자양분 아닙니까? 박수 받는 거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가장 필요한 게 여야가 청년의 문제입니다. 청년청 신설을 좀 하고 또 자영업자 참 어렵거든요. 중소기업, 그 보호법.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성들이 경력 단절기에 걸려갖고 156만 명이 취업했다가 아기 낳고 다시 가려고 그러면 못 갑니다. 이제 이런 문제, 또 노인복지청 문제, 이런 걸 저희가 법으로 지금 국회에 상정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어요. 그럼 저는 이거를 우리 당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당론으로 국회 통과하면은 내년 3월 9일 날 많은 지지를 국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을 해봤는데 그게 거의 안 맥혀요. 그래서 이제 뭐 막말 좀 하고 심하게 뭐 닭싸움 좀 하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더 지지를 받는 이런 이번 우리의 자화상은 조금 좀 저는 아쉬웠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상대 당입니다만은 당권 향방을 좀 예측을 해주실까요? 그러게 우리 홍문표 선배님이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여론조사만 보면은 이준석
지금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국민들은 무기력한 정치를 바꿔라 하는 목소리가 확실하게 지나가는 바람이 아니고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개혁과 혁신도 필요하지만 안전 경륜도 필요한 거 아닙니까? 안전과 경륜이라는 측면에서는 우리 홍준표 선배님의 우리가 응원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지금의 바람은 이 돌풍은 분명히 세대 교체, 시대 교체 그리고 기득권도 바꿔 이제 폐기하자 그리고 기존 질서도 바꾸자 하는 이러한 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큰 변화가 지금 예상되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20년 만에 내년에 대선과 지자체 선거를 한꺼번에 치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2002년 때 노무현 돌풍이 불어서 정치에 큰 변화가 올 때와 같은 20년 만의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에도 엄청난 정치적인 변화가 올 거다라는 예측을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선수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영선들의 반란이죠. 누굽니까? 이재명, 윤석열, 이준석 다 영선 아닙니까? 빵선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우리가 이제 젊음에 대한 젊은 이제 나이가 젊은 게 아니고 젊은 의지, 젊은 사고 인식에 대한 이런 국민들의 바람이 분명히 정치권에 이제 들어와야 된다 하는 경고를 준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 의원 그래도 여기서는 같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우리 홍 의원님이 대표될 것 같다고 해야지. 그래서 얘기면 좀 서운한데. 저는 이제 혁신과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준석 후보지만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정되게 개혁이나 변화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도 하셨고 사무총장도 하시고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안정과 경륜을 가지고 홍준표 선배님 아마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선전할 거다. 그래서 1등하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바로 앞자리에 계시고 평소에도 친분도 있고 그러셔서 그 홍 의원님을 배려하시면서도 신진 돌풍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한 대담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 층의 이른바 영끌, 비투가 몰아친 가상화폐 시장의 봄날이 가고 견디기 힘든 폭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의 계좌인 이른바 벌집 계좌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원화시장에 상장한 100여 개 코인 거의 대부분이 한 달 전보다 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퀀텀이 68%쯤 내려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14개 코인이 무려 60% 넘게 폭락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상장 코인 전체의 46%에 달하는 54개 코인의 가격이 한 달 사이 50% 넘게 빠졌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한때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던 비트코인과 도지코인도 한 달 전보다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이 같은 가상자산 시장의 하락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와 관련한 미국 등의 긴축 전환 움직임이 폭락을 더 부채질하는 분위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나 타인 명의의 이른바 벌집 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0개인가 거래소가 될 줄 모르는데 만약에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됐을 때이기 때문에 자기 거래소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나중에 9월달 돼가지고 갑자기 폐쇄되면 왜 정부가 지금까지 이걸 보고를 안 해주느냐. 업비트와 빗썸 등 4곳을 제외한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소 명의의 법인 계좌 하나로 투자자 자금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벌집 계좌로 영업 중입니다. 오는 9월까지 실명 계좌 등을 통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하자 위장 계좌 등으로 편법을 동원 중이라는 것이 당국의 판단입니다. 법 신고기한 만료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영업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거래소를 폐쇄하는 먹튀 등의 사기 범죄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철퇴 작업에 들어간 것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세계 처음 법정 통화로 채택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 화산 지열을 이용한 비트코인 채굴 계획을 밝혔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영지열전력회사에 비트코인 채굴을 위한 설비 제공 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했다며 매우 저렴하고 100% 청정한 화산 에너지를 이용해서 채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종권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한미 차관의 첫 대면 회의, 지난달 있었던 정상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외교부와 국무부는 후속 조치가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포괄적이고 의미 있는 성과를 양 정상께서 거두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이제는 외교부와 국무부가 이제 많이 속도감을 내어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챙겨보자고 했습니다. 특히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백악관이 발표한 공급망 보고서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고 최 차관은 온두라스에 인프라 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우리나라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인프라 협력 사절단을 온두라스 등에 파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셔먼 부장관께서는 이 지역에서 우리 한국이 여러 협력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환영하기도 했고 외교부도 백신과 첨단 기술,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과 아세안 중미 북부 국가와의 협력 등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두 차관은 또 대북 정책 검토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제안과 관련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두 나라는 끈기 있게 기다리고 외교적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핵 문제가 미국 외교 정책에서 이란 핵 합의 문제에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국무부는 우선순위에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북한 내부의 어려움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퇴근길에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점차 내륙으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인천과 전남 해안 지역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이 비는 밤사이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300mm 이상, 남해안에 최고 100mm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80mm의 적지 않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지만 영남과 제주도는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함께 강한 바람까지 예상되는 제주도와 해안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